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페스 관세사에서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여기 나와 있는 관세사 1차 시험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준비했던 것보다도 점수가 높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 고무적인 것들은 FTA 특례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쉽게 나왔다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관세법 개론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보지 않았던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개정됐던 거에서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관세 법령상 관세 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세에게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안에 환급을 하여야 한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려보면 이거죠. 바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지체 없이 결정을 하고 30일 안으로 결정한 것을 따라, 회동한 거에 따라서 환급을 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 관세 환급금은 환급을 청구하지 않아도 환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특혜를 받는 것들은 특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관세 환급금은 청구하지 않더라도 발견된 것이 있으면 환급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크게 어렵지 않게 양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관세 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 발행일부터 1년 안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관장은 분기별로 관세 환급금 결정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앞에까지는 저희 법에 나와 있는 거였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시행령에 나와 있던 것이었는데, 밑에 4번과 5번은 사실 자주 나오진 않았던 문장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분기가 아니라 이제 월별이겠죠. 매월 관세 환급금 결정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게, 위에 세 가지는 잘 보셨을 것 같아요. 위에 보긴 세 가지, 선지 세 가지는 그동안 저희 많이 봤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옳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지만, 밑에 4번과 5번 중에서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첫 번째, 납세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신고 납부한 날부터 1년 안에 보정할 것을 보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세관장에게 보정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의할 포인트 몇 가지가 있죠. 저희가 보정 신청이라 하는 것들은 사유로 구분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납부했던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부족 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 세금을 산출하는 것에 관련된 과세 가격이나 품목 분류 등의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보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부족 세액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경우는 여기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납세 신고일이 아니고 신고 납부한 날부터라는 거죠. 앞에는 맞는 표현인데 문제는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였네요. 나머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취인이 납세가 되는 것이 맞고요. 도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발생했던 보세 운송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보세 운송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사람, 즉 신고한 자가 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맞고요. 그다음에 관세 납부를 보증한 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증한 금액 범위 내에서 관세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보증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그거네요. 법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새로 설립된 신회사가 연대해서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도 맞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정 신청은 다들 많이 봤던 주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3번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죠. 그동안 거의
매번 출제가 되다시피 했던 문제고 요거는 되게 쉬운, 되게 평이한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던 거고요. 저희가 신고서류 보관 기간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5년짜리, 3년짜리, 2년짜리로 할 수 있겠고 5년 같은 경우는 저희 세금에 관련된 거 있죠. 수입하는 물품에 관련된 것들 수입신고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거 나오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 3년짜리 같은 경우는 수출하거나 반송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2년 같은 경우는 보세 화물에 관련해서 반출입에 관련된 자료, 그다음 적재 화물, 목록 제출한 것들, 그다음 또 하나 더 남아있는 것은 보세 운송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쭉 가보니까 여기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수입은 5년, 그다음에 수출 반송은 3년, 보세 화물 관련된 거는 2년이고요. 수입하고 지식재산권 관련된 것들은 5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4번입니다. 관세부가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요거를 주의할 게 있었어요. 기산일이라 하는 것들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할 수 있는 날. 뭐뭐 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안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제척기간의 기산을 봤을 때 뭐뭐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런 행위가 있던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나오는 게 있던 거죠. 온전하게 하루로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뭐 수입 신고한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수입 신고한 날이 아니고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기획은 수입 신고했다고 했죠. 그럼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 맞는 거죠. 일단 기획 맞고요. 그다음 니은 쭉 가보니까 이제 여기는 각 코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라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관세를 그러니까 부과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루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2번은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과다 환급 또는 부정 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라고 했을 경우에도 그런 환급을 받은 사실 자체로 인해서 세관에서 추가적인 부과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환급 받은 날 있죠. 환급한 날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5년까지로 기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읍과 디귿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건데 바로 전에 관세 부과 대척 기간이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개를 연달아 내는 문제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거잖아요. 관세부가 제척기간이라고 말해봤을 때, 그러니까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하고 소멸시효랑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있죠.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를 소멸한다, 박탈당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거지만 다른 점이라 한다면은 부가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멈추는 게 없는 거죠. 중단이나 정지와 같은 사유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 써볼게요. 중간에 멈추는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 하지만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내가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 그런 권리를 행사하게 됐을 때는 중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서 다시 리셋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정지 같은 경우는 지금 유예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나오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분할납부라고 하게 됐을 때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해진 기간까지는 유예를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관세 징수를 이제 정지해 놓고 나중에 유예해 주고 나중에 그 기간 경과되고 나서부터 한 번에 전액 징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정답을 일단 4번으로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 원칙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5년. 관세를 부과하신 날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나오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그거 나왔었던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환급받은 경우에는 10년까지로 한다라고 나온 게 있었고요. 원래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것이지만 이거에 대한 예외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결정이 그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나오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나왔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였던 거죠. 1년.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추가적으로 어떤 그 밖에 필요한 경정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었고, 또 두 번째 나왔던 게 뭐냐면 원산지 증명서 관련된 거였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경정 청구, 그다음에 결정 통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맞는 거고요. 부정하게 했을 경우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면 1번하고 3번이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 4번에 가서 봤더니 납부 독촉이 있다 하더라도 관세부가 제척 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납부 독촉이라 하는 것들은 이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내가 지금 납부 독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납부 기간이 경과된 납세자에 대해서 납부할 세금을 다시 한번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것이고, 그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강제 징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인정이 되는 거고, 제척 기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5번. 관세법에 따라 잠정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 관세부가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잠정 가격 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라 하는 것들은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세관에서 납세자가 신고했던, 납부했던 세금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를 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다시 낮게 세액을 낮춰서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라 하는 것들은 일단 납세자가 신고했던 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잠정가격 신고 같은 경우는 내가 수입할 당시에 가격을 확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신고해 놓고 나중에 확정이 됐을 때 확정가격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처음에 신고했을 때 가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세관에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나중에 확정가격 신고까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 세관에서 오류가 있으면 과세를 하겠다라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잠정가격 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요. 확정가격 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로 가거나 아니면 확정가격 신고라 하는 것들은 저희가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에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옳지 않은 걸 고르기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입니다.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요게 이번에 개정됐던 내용이었어요. 관세법 시행령이죠.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월 28일자로 시행된 게 있었는데 사실 저희 시험이 3월 10일 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코앞에 두고 이제 개정이 된 것들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 시험을 한번 지켜보게 되면 보통 시험 전에 개정된 것들은 잘 출제가 안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두 문제, 뒤에 하나 더 나오는데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운 측면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2차까지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제 생각에 이게 개정된 것이 반영된 걸로 봐서는 2차 시험에서도 그 전에 개정된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나오게 된 건데 이건 답을 바로 골라볼게요. 2번 이상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 번 갔다가 다음까지는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렇죠. 3일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 기간이 이렇게 짧게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일날 2번을 갔다 이런 거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최소한 3일 이상이 있어야, 3일 이상 걸렸어야지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왔던 거죠.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겁니다. 기간과 기한 같은 경우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고요. 첫 번째를 보니까 천재지변 나왔네요. 천재지변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즉 연장 신청서가 되겠죠. 거기에 나와 있는 기재사항에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글쎄요.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세관장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천재지변을 인해 가지고 납부하는 것이 곤란해서 기한을 좀 연장해 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연장 신청하는 것에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이렇게 연장하고자 하는 것인지, 연장한다고 한다면 얼만큼 연장할 것인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것으로, 그러니까 정답은 1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뭐 승인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료를 본다. 그다음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워벨라프 같은 경우는 주의 그거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해서 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승인을 할 수 있다. 승인하는 사람은 세관장이죠. 세관장이 승인을 한다라는 것이고 5번 같은 경우에도 그거죠.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않은 기간을 정해서 세관장이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고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기가 좀 너무 앞쪽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1번에 나와 있으면은 조금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좀 아래쪽에 있었으면은 좀 더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 답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게 맞나? 하고 보는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 징수권,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쵸. 첫 번째,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번, 압류는 정지 사유가 아니라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정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예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유예하는 것에 관련해서 정지로 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할납부 기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압류, 매각의 징수, 유예, 그죠? 그거 하는 것에 멈추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전에 이렇게 뭐 멈추는 징수 유예라든지 압류 매각의 유예라든지 아니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제기를 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정지가 가능하지만 압류로 하는 것 자체는 중단 사유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번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7억 원의 관세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7년이다. 아니죠. 저희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5억 원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있는 거죠. 5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안 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일단 2번 틀렸고 세 번째,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죠. 그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그거의 기산일자로 갔을 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서 들어가는 거죠. 3번도 잘못됐습니다. 4번, 부가고지 하는 관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관세징수 소멸시 기산일이다. 아니죠. 그 날이 아니고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 돼야겠네요. 4번 틀렸고 5번 차고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그러니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고요. 환급 청구권 같은 경우는 그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던 날부터 5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뭐의 다음 날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에 가보니까요. 지금 차고납부했다고 했을 경우는 지금 납부한 사실만 확인되면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납부일자가 되는 게 맞고요. 납부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부일자부터 기산해서 바로 당일부터 관세 환급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번에 관세평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뭐 이거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과세 가격에 포함돼서 수입 물품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별도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있겠죠. 구매 수수료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지만 뭐 중개료나 수수료는 가산 요소로서 포함된다라는 거. 두 번째, 세관장은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방법과 과세 가격 및 그 산출 근거를 납세 의무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아니죠. 구두로 하는 건 없어요. 일단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증거가 남아야 되는 거죠. 다음 3번 과세가격 신고는 관세청장에게 한다. 아니죠. 세관장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관장이랑 관청장이랑 기재부 장관은 서로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늘상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신고하고 뭐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세관장이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일부 예외적으로 관청장이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게 되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납세무자가 가격 신고를 할 때 신고해야 되는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잠정 가격으로 가격 신고를 할 수 있다. 일단은 이거는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있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맞다고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이게 일단 밑에까지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5번 납세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관에서 의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세 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봐서 그거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당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일단 4번이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이걸 왜 지금 말씀드렸던 거냐면 잠정 가격 신고를 하려면은 이게 과세가 결정하고 사전 심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관세법 30조죠. 두 번째로는 31조에서 35조까지 나오는 게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자들 간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이것만 해당이 돼요.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 가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들만 잠정가격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두 가지는 1개월 안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잠정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 심사를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요거라고 특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걸로 특정했을 때 한해서 잠정가격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만 언급한 경우에 옳지 않은 것으로 틀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신고 대상이 다 잠정가격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가 명백하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납세 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겁니다. 담보라고 하는 것들도 거의 매번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저희가 늘상 많이 봤던 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금전은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라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담보 제공자가 세관자에게 제출하는 담보 제공서에는 담보 사유를 기재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담보 제공할 때 이게 어떤 사유로 담보를 낸다라는 것이 담보 제공 사유가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토지 같은 경우는 그거 있었거든요. 뭐 토지나 건물 같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평가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세관장 인정 유가증권이라든지 뭐 국채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날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최종 공표된 뭐 시세가 있으면 시세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그 시행령을 준용해서 평가하는 가액이 나왔던 것이죠. 그때 나왔던 게 이거였거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준용해서 평가하는 가액이라고 나온 게 있었고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가지고 준용해서 평가하는 게 있는 거고 요거 말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거죠. 시가표준액, 그다음에 지방세법에 따른 것, 감정평가업체 평가액 나오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게 있었어요. 토지가 더 크기 때문에 법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그 채권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거잖아요. 규모가 작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령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평가 가액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4번 범위에 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 기간을 담보로 필요한 기간이 아니고요. 여기서 30일 이상을 더해서 더한 기간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납세보증보험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충당을 할 때는 이게 보증인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납세보증, 그러니까 보험증권이죠. 보험증권. 그러니까 보증보험증권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서,
보증이라 보시면 되는데 보증한 것을 매각하는 건 아닌 거죠. 이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매각하는 게 아니라 납부할 것을 즉시 알리는 방법을 통해서 충당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앞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11번입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강조했었던,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거고, 여기 보니까 본부세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납세보호위원회라 하는 것들은 본부세관도 있고 관청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납세자 보호 관련해가지고 관세청에 설치하게 됐을 때는 납세자 보호관이 있는 것이고요. 본부세관에 있는 것들은 납세자 보호관을 이렇게 보좌할 수 있는 보호 담당관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일단 기획과,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제외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힌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위원장을 고르는 거잖아요. 위원장.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을 고르는 것인데, 위원을 고를 때 여기가 지금 본부 세관에 있다고 했죠. 세관에 있으면 당연히 위원을 고를 때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서 좀 높은 급에 있는 사람들이 지정하는 게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본부 세관이기 때문에 밑에도 세관장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갑자기 관세청장, 기재부 장관이 나오는 건 아닌 거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요거는 내가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도 좀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었어도 답을 고르기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던 문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이고요. 대리인에 관련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대리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 가지 나오긴 하는데 첫 번째 바로 볼게요. 심사청구인은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사건, 소액 사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 소액이라 하는 것들은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거죠. 소액인 경우에는 혈족까지 가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배우자 또는 나의 본인의 사촌인의 혈족, 그리고 이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까지로 가는 게 나왔던 거죠. 중요한 거는 3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 같은 경우는 관세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3천만 원인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배우자가 안 되는 것이고, 3천만 원보다도 더 낮을 때, 미만일 때 2,999원 뭐 이렇게 갔을 때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2,999만 원 이런 식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헷갈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죠. 나머지 3번, 4번, 5번 다 맞는 부분이고 다 저희 시험에도 잘 나왔던 거기 때문에 뭐 내용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재결청이라 하는 것들은 그걸 말을 하는 거죠. 처분청이 아니라 재결청, 다시 결정을 내려주는 그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심사청구 같은 경우는 관세청이 될 것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고 있죠. 감사원, 그다음에 뭐 조세심판원, 뭐 세관장, 바로 그런 곳들이 재결청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좀 어려웠던 거죠.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정됐던 것 중에 하나였고, 이게 관세법 시행령 별표에 나왔던 거였습니다. 사실 이게 좀 되게 당황스럽던 문제였던 거죠. 사실 간이세율 자체를 가지고 출제를 한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보통 나오는 게 뭐냐면 간이세율 적용 대상, 다음에 간이세율 적용 배제 대상 이렇게 나왔던 건데, 뜬금없이 그 중에서 간이세율 대상 중에서도 그 대상과 세율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았던 문제일 뿐더러 심지어 이번에 개정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참 답이 참 한심하다 표현은 그렇지만 참 이거 누가 낸지 몰라도 좀 되게 당황스러운 문제라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또 5번입니다. 이게 모두 이렇게 들어간 게 맞거든요. 글쎄요, 이런 문제는 굳이 맞출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맞추면 좋죠. 맞추면 좋은데 이런 것들 맞추려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 챙겨보는 건 조금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정답은 5번입니다. 이번에 바뀐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문제가 별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편익관세에 관련된 문제고 요것도 저희 시험 자주 나왔던 거죠. 저희 정말 자주 나왔던 거고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를 낼 때도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죠. 시리아. 옳은 것. 나머지 뭐 네팔, 가나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쵸. 제가 그런 거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안산에 위에 올라갈 때 한 손에 핸드폰을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가서 거기서 밥을 먹기 위해서 부탄가스를 갖고 갔고 부탄가스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 먹으면서 TV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란하고 이라크가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잘라고 봤더니 코를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핸드폰이라 하는 것들이 제가 그거 얘기했었거든요. 시리.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시리아. 커피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 유명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언급을 했던 게 있었는데 일단 이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제가 얘기했던 시리아만 기억하고 계셨어도 정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었던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좀 편익관세라는 게 그거잖아요. 좀 잘 못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협정을 지금 체결하지 않았던 국가 대상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잘 사지 않는 나라들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나라를 하게 되면 최소한 내가 잘 모르거나 좀 인식 자체가 조금 가난하다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를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던 거고 적어도 이 두 개는 고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뉴질랜드와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는 고르면 안 됐던 문제인 거고 헷갈린다 하더라도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헷갈리는 게 좋았던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2번이고요. 시리아.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것이고요.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감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액 상습 체납자. 이게 뭔가요? 요건이 뭐냐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금액은 2억 원 이상인 거죠. 요게 2억 원 이상이 고액이잖아요. 상습은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됐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 전제가 되는 거고 이 감치라고 하는 것들은 가둔다라는 거잖아요. 가둔다. 근데 요거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예 없고요. 권한이 없고 요거는 관세청장이 여기 있는 법원에다가 감치 요청을 하는 형태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을 내려주면 여기 옆에 있는 세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협조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원은 체납자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다만 감치를 하는 기간에 있어서도 이 체납자가 지금 체납된 금액을 납부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감치를 즉시 해제한다라는 게 나왔던 거고요. 두 번째, 내국세도 감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번이 옳지 않은 거죠. 포함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포함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인정 못하겠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이게 기계 전제가 또 있는 거죠. 고액 상습 체납자이면서도 이게 어떤 의미 들어가는 거냐면 3번 이상 체납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두는 것이거든요. 다만 맨 마지막에서는 그것에 관련해서 위원회 의결까지 받았을 때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였습니다. 여기 가보니까요. 지금 3회 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5회면은 해당하는 거 맞는데 체납금의 합계가 1억 원이래요. 아까 봤던 거죠. 2억 원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일단은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맞네요. 저기 뒤에 가보니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요거 말고도 또 듣는 게 뭐냐면은 1년 이상 경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납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결정까지 다 받았을 때 그때 감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5번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는 거죠.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되게 강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고액상습 체납자. 3가지 나오잖아요. 명단 공개, 그다음 감치 요청, 그다음 세 번째 나왔던 것은 출국 금지, 출국 정지 명령 이렇게 나왔던 거 넘어가겠습니다. 16번이고요.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였던 거죠. 소액물품 등에 대한 면세, 저희 관세법 94조에 나왔던 것이고요. 여기에 가서 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 보면 $100가 아니고 $250 이하의 물품이죠. 주의할 거는 이건 상품용, 그러니까 상업용 견본품이었던 건데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게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하나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그런 소액 물품으로서 기재부령을 정하는 물품 안에 보면은 해외 직구라 하는 거 있죠. 물품 가격이 미화 $150 이하의 물품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도 소액 물품 면세 적용되는 게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견본품, 상업용 견본품이기 때문에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이 기준은 미화 $250 이하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주 봤던 거고 강조했던 거기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나왔던 문제였던 거고 되게 지엽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굳이 뭐 맞추지 않아도 합격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여기 3만 원이 아니라 1만 원. 최소 금액이 만 원이거든요, 만 원. 일단 틀린 것은 1번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일단은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건 알아야겠죠. 저희가 허가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관세법상에 보시면은 승인 또는 허가 같은 경우에 처리하는 기간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답을 골랐을 때 요거는 고르시면 안 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2번도 맞고요. 5번도 맞습니다. 그다음 출입 허가 수수료 총액은 50만 원 초과를 하지 못한다. 이것도 맞았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한번 나왔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까지 꼭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뭐 이런 문제는 틀려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 긴급관세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맞춰줘야 되는 문제인 거죠. 저희 시험 자주 나왔던 거고, 첫 번째, 긴급관세 부과 또는 수입 수량 제한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잠정 긴급관세 부과를 중단한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긴급관세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고, 수입 수량 제한 조치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수량 자체를 제한해가지고 수입을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 저희가 세이프가드라고 얘기하게 되죠. 중단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긴급관세 부과는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아니죠. 소급을 하는 게 아니고 시행일 이후 수입된 물품부터 적용하는 거죠.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긴급관세에 대한 재임사 결과에 따라 부과 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변경된 내용은 최초 조치 내용보다 강화될 수가 있다. 아니죠. 그러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 조치 내용보다 강화시키지 않게, 더 불리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옳은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니은과 디귿은 틀린다,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지엽적인 문제라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관세법 시행 규칙에 나왔던 것이고요. 승객 예약자료 제출 시한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았을 거긴 한데 어쩔 수가 없죠. 이런 것까지 굳이 챙겨서 봐야 되냐, 조금 그렇습니다. 출항은 3시간 이내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입항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말을 씁니다. 1시간으로 나와 있거든요. 입항하기 1시간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30분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3시간 이내 도착을 하는 경우죠. 운항 예정 시간이 3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딱 절반 30분까지 제출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출항하는 건 다 똑같죠. 3시간 3시간 맞고요. 다음 3번 같은 경우에 지금 3시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30분 전까지 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4번, 5번 보니까 둘 다 1시간 전까지가 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내가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 하더라도 한번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비교해봤을 때 지금 5시간, 7시간인데 하나는 30분, 하나는 1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가보니까 2시간도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을 고르시더라도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고, 저라면은 왠지 요거를 고를 것 같기는 했어요. 그죠? 그냥 좀 내가 잘 몰라도, 다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 좀 감을 가지고 찍어주시면 좀 맞출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제수출 감면 해상 물품. 요건 되게 쉬운 문제네요.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의 물품이고 관세액이 500만 원 이상의 물품인데, 주의할 게 뭐냐면 재수입 물품, 수입 면세 있잖아요. 재수입 면세는 내용 연수가 3년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요것만 추가로 알고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넘어갈게요. 수출입 신고 대상 우편물이 아닌 것은,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고, 심지어 저도 모의사를 할 때마다 출제를 거의 했던 문제였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위탁 판매가 아니고요. 위탁 가공이죠. 위탁 가공 무역을 위해 가지고, 여기 주역의 표현은 뭐냐면은 무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대상이 있을 때 들어간다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 위탁 판매라고 나와 있으니 전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죠.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련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원래 원칙은 그렇잖아요. 크게 구분해 봤을 때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온전히 하나의 국가에서만 가공이 되고 생산되는 게 있을 경우는 다른 나라 원산지를 갖게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둘 이상의 국가에 이제 거쳐서 가공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 중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켰던,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 가서 보면 세번 변경 기준을 포함해서 부가가치 기준, 그다음에 주요 공정 기준, 뭐 가공 공정 기준이라 부르는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게 뭐냐면 HS 코드만 가지고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요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주요 공정 기준, 그다음 부가가치 기준.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물품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에 대한 거 나왔고요. 첫 번째, 기재부 장관은 관세법에 따른 세관 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인해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자, 일단은 포인트가 있어요. 요거 맞거든요. 적법한 물품 검사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와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국내에서 판매를 할 겁니다. 판매를 할 건데, 당연히 판매하는 물품은 그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언박싱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언박싱. 그냥 그 포장 자체도 상당히 중요히 생각을 하잖아요. 달리 말하면 포장에 흠집이 있다거나 포장이 좀 뜯어진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이거 지금 중고 아니냐라고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물품 수입하게 됐을 때 세관에서 당연히 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검사를 하려면 물품을 개봉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개봉을 하게 되면 이게 적법한 검사를 하더라도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 판매가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법한 검사를 통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할 수 있다.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나온 것인데, 주의할 게 뭐냐면 보상에 대한 주체는 기재부 장관이 아닙니다. 관세청장이라고 하는 거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었어요. 밑에 가보면 이제 기준을 정할 수가 있고, 화주는 시입신고 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보통 확인하는 것들은 그거거든요.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4번에 같은 경우에도 수출 수입 반송하는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 금액 같은 경우는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과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보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인 거죠. 사실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 건데, 요거를 못 봤으면, 기재부 장관이라고 하는 걸 잘 못 봤으면은 답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입니다. 넘어갈게요. 24번 문제입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고요. 사실 요거는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과징금이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어떤 업무를 못하게 막았을 때, 영업 정지가 됐을 때, 그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름해서 나오는 게 금전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겠죠. 과징금은 여기 보니까 4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요게 연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이거는 알고 계셨으면 되게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는 문제였던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의 치하 및 각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구분해 볼까요? 치하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을 하나요? 자발적이죠. 네, 스스로 내가 신고했던 것에 대한 효력을 없애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고 계시죠? 이 치하 같은 경우에도 외국 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됐던 거에 대한 치하는 제한적이다라는 거, 장치 장소를 벗어난 이후에는 치하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밀수입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나오잖아요. 부정적인 어떤 신고를 하는 경우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각하 같은 경우는 강제적이죠. 자발적이 아니라 여기는 타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세관에서 효력을 발생시키게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승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0일 안에 처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각하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번이 잘못됐습니다. 10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부분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긴 하죠. 물론 일부 되게 지엽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럴만한데, 풀만한데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평소에 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지문으로 나오게 됐을 때 당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 요거는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세 법령상 수입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 공장의 업종에서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뭔가요? 내수용이죠. 내수용 보세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 거냐면은, 내수용이라는 것은 보세 공장에서 제조 가공한다 하더라도 결과적 목적이 뭐냐면 국내로 수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수입을 하는 물건에 대해서 얘가 규제가 되는, 어떤 해가 되는 물건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당연히 업종을 제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즉 특허를 내주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답은 이거죠. 니은.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종. 이게 뭔가요? 농림축산물, 여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어를 했대요. 그 말인즉슨 수입을 좀 억제할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제조 가공하는 게 업종이래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이렇게 피해를 주는, 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것을 제조 가공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니은, 리을. 다음 문제 27번이고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공인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합병을 했다고 하네요.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일부터 10일 안에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일단 주의할 게 뭐냐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같은 경우는 주체가 바로 관세청장입니다. 물론 관세평가 분류원에게 위탁이란, 그러니까 여기는 위임이죠. 위임 같은 기관이니까 위임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평가 분류원장이라고 말을 쓰면 모두 틀린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 합병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공인받은 업체가 변동사항이 생겼다라는 것이거든요.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할 때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거는 바로 보고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겠죠. 이때는 30일 안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30일 안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위에 거거든요. 합병을 하게 됐을 때는 그 합병이라고 하는 사유가 발생한다. 즉 합병일부터 10일이 아니라 30일 안에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는 것들도 관세평가 분류원이 아니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관세청장은 안전관리 기준을 협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저희 항상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뭐뭐를 취소한다고 했을 경우에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걸 얻을 때 있어가지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했던 요건을 어떤 기준 같은 것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때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전관리 기준이라 하는 것들이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였던 거기 때문에 이걸 구비하지 못했을 때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고요. 공인을 해주는 사람 자체가 관세청장이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도 관세청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모두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관할 지역이 있는 이런 말도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평가 분류원이 아니라는 거죠. 분류원장이 아니라 관세청에서 관청장이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관세평가 분류원이라는 것을 차라리 모르면 나을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업무를 관세청에서 평가 분류원 쪽으로 위임을 하는 내용을 좀 알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었던 문제라고 보입니다. 뭐 어렵진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이것도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들 중에 통관을 먼저 하고 소비하거나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물품이 뭡니까? 라는 거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제조,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들 모두를 통관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귿 같은 경우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거 있었거든요. 내국물품 중에서도 반출입 신고를 협력하게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게 이거였습니다. 요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반입 신고 또는 반출 신고를 반드시 하라고 요구했던 거죠. 정답은 기읍과 니은이었습니다.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화물 관리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고, 첫 번째, 세관장이 관련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해서 화물 관리인을 지정해야 된다. 맞는 거죠. 두 번째,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 관리인 지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해서 직접 화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화물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대원칙이죠. 그 물품은 지정 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보관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대신해서 화주를 대신해서 세관장이 화물 관리 지정을 하는 것이 가게 되는 거고, 그게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접 화물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왔던 거 맞고요. 다만 이때는 필요한 어떤 경비라고 하는 것들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게 있었고요. 3번 맞죠? 비영리법인 화물관리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4번 직접 물품 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장 같은 경우는 이게 공공성이 있는 기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것들은 여기 세관장이 요청을 하고 수락하는 구조가 아니라 화물관리인 지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 지정에 대한 요청,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세관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한 이후에 결정을 내리는 거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되죠. 먼저 세관장이 요청을 하고 그 기관에서 승낙을 하면 바로 지정이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청문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청문이 뭔지 생각해보자. 청문. 저희 평소에 그런 말 들어보잖아요. 청문회. 그게 뭔가요? 왜 그랬는지 사유를 들어보는 거죠. 청문이라 하는 것들은 마찬가지인 게 뭔가 효력을 없애기 전에, 어떤 제재를 하기 전에 그것을 발생시켰던 어떤 사유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정 취소를 스스로 요청을 했대요. 그러면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청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억울할 수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봐라, 소명해봐라 라고 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정답은 5번이죠.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식적인 내용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30번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되게 낯선 문제라 볼 수가 있긴 한데 조금 이제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그거 있었잖아요.
저희가 AO라 부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하는 것에 관련해서 보면 무역에 관련된 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운송업자, 뭐 화물 뭐 창고 업자 나오는 게 있었고, 포워더, 그다음에 관세사, 그다음에 화주 뭐 쭉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공인과 상관없이 관세청에서는 법규 준수도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규 준수도의 평가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업체가 얼만큼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가지고 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무역과 관련된 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운송, 뭐 창고를 포함해서 뭐 화주도 있을 거고 신고인 다 들어가는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4번하고 5번 중 헷갈릴 필요가 있었는데요. 일단 정답은 5번입니다. 국가관세 종합정보운영사업자는 사실 무역과 관련된 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역 거래하고 관련된 자는 아니고, 요거는 관리의 편의상 관세청이 따로 만든 거잖아요. 종합 유니패스라 부르는 사이트를 따로 만든 거죠. 요거는 무역과 관련된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것도 좀 생소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기출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던 문제라서 오히려 기출문제만 빡 계속 정리했던 분들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격 조작제, 벌칙이고요. 이거 바로 답을 골라보죠. 이거는 5천만 원이죠. 네, 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는 문제고,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암기를 해서 골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위원회가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강조드린 그거였거든요. 납세자 보호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정도는 정리하시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문제를 낼 때도 들어갔던 거죠. 포함됐던 거고, 이게 작년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세관에 설치되는 것도 있고 관세청에 설치되는 위원도 있는데, 보통은 세관에 설치되는 것들은 세관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세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나마 보다 보면 관세청 차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도 많지 않고 보통의 경우는 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위 공무원 중에서 따로 지정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에 냈던 문제였던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관세청 차장이 아니고요. 3에서 5급 이내의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위원장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따로 벌칙이고요. 쭉 가볼게요. 일단 1번 틀렸죠. 징역형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관세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거 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정 감면죄, 부정 환급죄 보면은 다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다음에 벌금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죠. 뭐 감면받은 금액의 5배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둘 다 틀렸어요. 3번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 정답은 요겁니다. 5배 안에, 그러니까 받았던 돈의 5배 내에서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 요구하는 거 맞는데, 사실 요거는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일단 요거 빼고 넘어가 볼게요. 4번 예비를 한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미수와 예비는 다르거든요. 미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실패. 예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거죠. 미수범은 행위를 하고 실패한 사람이고, 예비범은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같은 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요. 예비범은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그러니까 요거 4번도 틀린 거죠.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을 감경해서 처벌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도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뭐 금품을 공유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징수하나 써 있는데, 사실 이게 잘 뭔지 몰랐어도 얘랑 비교해서 답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6배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그쵸?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2배에서 5배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라면 3번, 5번 중에 답을 고민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저는 3번을 정답을 골랐을 것 같아요. 일단 명확하게 1번, 2번, 4번이 아닌 건 알겠고 5번도 뭔가 느낌상 6배라는 게 좀 많아 보이긴 하잖아요. 제 나름대로 이제 요령을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34번 문제 포상이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 한번 내긴 냈어요. 사실 저희가 그 포상 같은 경우는 시험 잘 안 나오죠. 안 나오긴 하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한 3년, 4년마다 한 번씩 정도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나왔더라고요. 그죠? 좀 이런 문제는 내가 암기를 하고 있으면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고 암기 안 하고 있으면 아예 답을 못 고르는 형태로 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징수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5억 원, 20억 원, 여기가 30억 원이거든요. 2, 5, 2, 3. 그렇죠. 2천만 원, 5억 원, 20원, 30원, 30억 원. 여기는 다 초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2천만 원 초과인데 여기에 기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2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포상금이 없어요. 여기 가보면 앞에 붙는 금액들이 쭉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없고요. 따로 금액이 없고 여기다가 이제 100분의 20으로 나와요. 20. 그러니까 20, 여기가 15, 15로 나오거든요. 다만 밑에부터는 금액이 붙는 게 있어요. 기본금액이 붙는 게 있어요. 여기는 1억 원, 여기는 뭐 3억 2,500만 원, 여기는 4억 2,500만 원 나오는 게 있고 여기가 보면은 초과된 것에 대해서 15, 10%, 5%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중에 나왔던 게 이거거든요. 두 개. 보시면 그렇잖아요. 5억 원 초과하고 20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억 원 플러스 여기 초과된 금액의 100분의 15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그 밑에 10이 들어갑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이긴 해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한번 정리를 해놓고 있었으면 그나마 쉬웠을 텐데 잘 안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다 라고 하시면 그냥 답을 찍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엽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FT의 특례법이죠. 근데 되게 쉬웠던 문제이고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거든요. 이 긴급관세 조치 같은 경우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정답은 4번이죠. 요거는 3년입니다. 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는 문제였던 거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서류 보관인데요. 일단 이것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게 있었어요. 서류 보관을 구분해 보면 수출자, 그 다음에 제조자 있잖아요. 생산자라 부르는 하고 수입자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출자, 제조자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에 관련된 서류들을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입자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관련된 자료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재산권 관련된 거래 계약서 저희 앞에 그거 기억나죠? 저희 5년 보관한 거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수입 거래 관련 서류 플러스 지재권 관련 서류 나온 게 있던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수입자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읍과 니은을 봤더니 이 두 가지 모두는 여기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속하는 서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읍, 니은 고르시면 안 되고 정답은 디귿, 리을이죠.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암기를 했다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개념만 알고 계셨어도 답을 고를 수가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는 쉽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뭐 재료 등이 나오잖아요. 이건 쉬운 문제였던 거고. 다음 문제, 이것도 제가 강조했던 거죠. 원산지 증명서 유효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였던 거고,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1년짜리가 대부분인 거고, 2년짜리가 몇 개도 있고, 거기다가 또 나오는 것 중에 4년도 있는 거죠. 4년 같은 경우는 미국, 미합 중국이 나오게 되고 1년은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것이고 2년 같은 경우는 칠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다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 보면 기간 발급 같은 경우는 발급일부터라고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자율 같은 경우에는 서명일부터라고 말을 쓰고, 주의할 게 뭐냐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뭐의 다음 날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급일 다음 날부터라고 나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고, 정답을 바로 골라보죠. 페루 같은 경우는 1년이죠. 1년까지 유효한 것이고, 다만 비당사국의 통제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2년까지 가는 거고요. 1, 2, 여기는 12개월입니다. 1, 2, 12개월. 정답은 3번이죠. 이것도 강조했던 거였고,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당히 강조했던 문제였습니다. 되게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던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15개월이죠. 이게 제일 길어요. EFT가 제일 길고, EU 같은 경우는 10개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150일 받고요. 여기 180일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다 150일이에요. 150일.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최근에 발효된 것들. 뭐가 있나요? 알셉. 알셉하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 90일로 나옵니다. 좀 더 짧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아세안은 뭐 2개월, 그 다음에 인도는 3개월, 2개 곱하면 6개월이죠. 그거는 베트남. 주의할 게 뭐냐면은 뭐뭐의 다음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첫 번째 베트남, 두 번째 알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페루 같은 경우는 뭐뭐의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고, 뒤에도 다 틀린 거죠. 180일이 아니라 150일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언급했던 대로 다 수정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일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입니다. 이것도 제가 강조했던 거였던 거죠. 저희 시험에 좀 자주 나왔던 거였고, 여기에서 보니까 정답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캄보디아, 그다음에 알셉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게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던 것이고, 요게 저희 그 시행규칙에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6개가 좀 나오는데 쭉 나와요. 그 중에 보다 보면 여기 맨 끝에 나오는 게 이거였거든요. 수리 또는 개조.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알셉하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대상이 들어간다 라고 했던 것이었던 거고, 호주 같은 경우는 얘만 대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에 4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건 물어본 게 이거잖아요. 여기 알셉 캄보디아에서 빠지는 게 뭡니까? 요거죠.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정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관세법 개론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요.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다 보면 다시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이유가 뭐였냐면은 평소에 잘 보지 않았던 내용에서 출제가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생소한 게 좀 많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충실히 공부하고 갔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6문제 정도는 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암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 어렵단 말이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답을 골라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면은 좀 이번에 시험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올해를 시험 보셨던 분들은 다들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또 내년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언급했던 걸 가지고 계속 기출문제 유형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